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청년 정치인분들과 함께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류호정 전 의원 세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저희가 총선을 좌우할 29%의 미결정자, 특히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좀 얘기 나눠봤고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여론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설 연휴의 양당 상황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는 설 연휴 동안 폭풍 트윗을 했다, SNS에 글을 많이 게재하고 실으셨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또 관람을 했고요. 연휴 기간에 양당 그리고 또 두 대표의 행보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갈까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건국전쟁과 같은 그런 영화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이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여야를 떠나서 이러한 객관적인 조명이 모든 진영에서 인정받는다면 그것도 역시 국민 통합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여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또 각 부처에서도 이제 의대 정원이라든지 각종 정책이나 드라이브를 계속 걸면서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들께 또 밥상 위에 올라가는 이야기들이 여당이 더 풍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당이나 어떤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이 좀 많은 국민들의 이야기에 좀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헌기 부대변인, 이재명 대표께서는 트윗을 많이 올리셨나 보네요. 어떤 메시지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명문 갈등, 문명 갈등 이런 얘기들 문명 갈등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야속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하던 대로 통합이 중요하다, 단결이 중요하다, 갈등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꼭 이재명 대표 아니라도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비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지지율로 견인되는 효과가 있었냐 하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관련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제1야당이 김건희 여사 가방 하나 가지고 총선 치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떨어진 지지율이 다시 민주당으로 오느냐 하면 전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야 하는데 너무 지금 공천 얘기, 친명 친문 갈등 얘기 이런 얘기들이 위주인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지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표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공천 결과를 다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뒤에 또 자세히 나눠보고요. 류호정 의원님. 설날 밥상머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정치권 이야기가 아마 좋은 주제로만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이나 어떤 호기심을 담고 올라간 주제는 그래도 제3지대 통합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글쎄요, 양당은 그렇게 행복한 내용들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괜찮은 메시지를 냈다고 한들 장관이 비대위원장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분리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잘한 게 소용이 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류 의원님 말씀하신 게 앞서 저희 한국리서치 본부장께서도 제3지대에 대한 기대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뒤에 좀 자세히 나눠보고요. 우선 이재명 대표께서 설 전날 밤부터 단결을 강조한 SNS 글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친명이냐 친문이냐 구분 자체가 죄악이다라고도 했고요. 공개적으로 계파 갈등을 언급한 이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또 공천위원장을 겨냥한 건 아닌지라는 분석도 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비슷한 발언, 단결에 대한 강조를 하시고 있고 지도부가 집안 단속에 좀 나서고 있네요, 부대변인. 근데 이런 얘기들 사실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메시지만으로 지금 이게 소강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정치인의 메시지라는 게 꼭 언어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비언어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때는 언행일치가 돼야 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뭔가 언어적인 메시지를 냈으면
정책이나 인사가 그걸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근데 인사로는 사실 뒷받침이 못 된 거고 친명일색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선거 시즌에서 인사는 결국 공천이거든요. 결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단결이 중요하다 이러면은 그냥 이 뭐 군대 사단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단결하자. 단결해야죠 당연히. 근데 단결하는 방식의 지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 것이고 그걸 끝내 공천이나 뭐 전략을 통해서 선거 전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리더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단결을 강조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용태론도 좀 잦아들고 중구 성동갑의 어떤 경선 가능성도 좀 커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경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실장에 대한 그 개인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뭐 평가라든가 이건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게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건 전 논리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임종석 실장 청와대에서 언제 나왔냐면 2019년 2월인가 1월인가에 나왔거든요. 조국 사태 터지기도 훨씬 전이에요. 그런데 임종석 실장한테 윤석열 정권의 탐생의 책임이 있다 이러면은 그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있는 건 제가 이 말을 해서 계속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도 반복드리지만 국민들에게 정권 심판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한테 패했던 이재명 후보에게 제일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우회하는 다른 말로 이렇게 계파 갈등 형식으로 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이게 그냥 갈등과 분열 상황밖에 안 벌어질 거다. 불필요한 말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명분들은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을 주기 싫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이게 공천을 안 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그 전국 선거, 민주당 선거 예비 후보들, 특히 후보들 간에 전국적으로 다 파장이 있을 거고 결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는 역설적이게도 고마울 것 같아요. 지금 뭐 선거 운동을 온 방송이 다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명들이 해주고 있는 거라고 좀 판단돼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김영두 최고님 말씀하신 김에 오늘 여야가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했던 이 운동권 청산론을 두고 거칠게 좀 맞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론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 논리 같다라고 반박을 하니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 봉투 돌리고 룸살롱에 가서 욕을 하느냐라고 또 얘기를 했고 다시 또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룸살롱을 많이 갔느냐 정치검찰들이 많이 갔느냐 하면서 계속 2달도 안 된 상황에서 안 남은 상황에서 총선이 공방은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선거다 보니까 선거는 아무래도 여야가 이제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586 운동권의 과거 잘못들을 여당은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이제 여야의 책임 있는 정치인분들께서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과격한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품격을 자칫 이렇게 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단어들을 쓰시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터넷 밈 중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강두천이라고 자존심 강한 두 천재 웅장한 대결이란 뜻인데 이거 보니까 자의식 강한 두 주관적 천재 웅장한 대결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뭐 아니 운동권 청산하자 그러면은 운동권 386 운동권들이 지금 시대 변화를 못 따라오고 80년대 90년대식 사고방식에 매몰돼서 뭐 복잡 다단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젠더 문제라든가 뭐 산업 구조 변동이라든가 이런 거 다 너무 옛날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은 사실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돼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선배들 때문에 지금 젊은 층 지지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왜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지가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운동권 청산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비대위에 운동권들 델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든가. 그리고 공천할 때도 운동권들 많은 지역은 호남이나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호남 수도권에는 뭐 그렇게 공격적인 공천을 하는 것처럼 안 보이고 운동권 없는 영남에다가 자꾸 뭐 공천을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점도 일단 모순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무슨 룸살롱을 많이 갔니 이런 걸로 꼭 싸워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서 아까 자강두천 얘기를 한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사람들 다 청산 대상인 것 같습니다. 자, 류종혜님 지금 제3지대에서는 어떤 비전을 많이 제시하려고 노력 중이신 것 같지만 지금 이번에 여야의
총선 구도가 어떤 프레임으로 좀 고착화될지도 궁금해요. 예를 들면 뭐 여당의 운동권 청산이랄지 아니면 야당의 뭐 정부 견제론이 될지 아니면 그 외에 뭐가 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가겠죠. 예. 국민의힘의 뭐 운동권 청산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그 이제 가족들의 민주당이 맏형이잖아요. 그 가족들의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갈 거고. 네. 사실 이번 메시지도 그런 게 공방도 운동권 청산하자라고 했더니 너 친일파라고 또 하고 거기다가 너네는 룸살롱 갔잖아. 너네가 더 갔잖아. 뭐 요런 전개였잖아요. 이 자체가 사실 제3지대는 요런 양당 때문에 출연을 한 거예요. 양극단의 진영 정치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청산과 심판이란 어휘가 참 많이 피곤하죠. 그래서 지금 뭐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이런 양극단에 있는 자기 자신과 이렇게 조금이라도 다른 언어를 받아들이지 못한 양극단의 시민과 네.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그냥 평범한 시민들 간의 어떤 뭐랄까요 정치 복원 프로젝트처럼 이번 총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7409님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 말고 각 당이 정책 보관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선거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자, 개혁신당 또 빅텐트 제3지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제3지대 빅텐트 소식이 좀 화제였습니다. 연휴 직전에 합당 선언을 했고요. 이낙연, 이준석 이 두 분의 공동대표 체제의 개혁신당을 최종 당명으로 하기로 했고 지도부 구성까지 완료가 됐고요. 오늘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죠. 그 현장 상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알량한 사정 권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다지는 것에만 몰두해온 대통령에게 우리는 가장 강력한 견제 세력이 될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4개의 신당이 한꺼번에 생긴 것은 대한민국 정당 사상 처음입니다. 그것은 기존 양당이 국민께 그만큼 큰 절망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이 또다시 망국적 위성정당으로 한국 정치를 망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공동대표 또 이낙연 공동대표 그다음에 조응천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차례차례 좀 들어보셨는데요. 류호정 의원님 지금 강한 견제 세력 또 강한 대안 세력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개혁신당이 어떤 바람대로 무당층을 또 끌어안을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결정자분들은 끌어안을 강한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을 준비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무당층만 끌어안아서는 강한 대안 세력은 되기 어렵겠죠. 예. 무당층이 아니라 이제 중도층의 마음도 얻어야 하는 거고요. 양당의 지지자들이라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덜 나쁜 쪽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께도 제3지대 신당의 확실한 비전을 보여드려야 개혁신당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부에서 대화 타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내 보이겠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합당은 저는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은기 부대변인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또 정했던데 지금 거대 양당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어떻게 보면 공식화한 상황에서 이런 점은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거는 이게 참 한숨을 푹 쉬세요. 제가 어제 이준석 대표한테 직접 말했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위성정당 안 만들어도 되죠. 위성정당은 지역구에서 의석이 넘치는데 욕심을 부려서 비례의석도 갖고 싶을 때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역구에서 과연 지금 그런 상황인가. 위성정당 안 만들어도 자동적으로 비례의석을 획득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되게 국민들한테 뜬금없이 가닿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차별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사실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사적으로야 덕담을 좀 하는 게 맞지만 네. 방송 나와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기계적으로는 일단 통합이 됐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해소해야 될 여러 산들이 있어요. 정치라는 게 그 최소영 평론가가 하는 유명한 얘기인데 그 사실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인식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네. 각 지지층들은 이런 통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의 컨센서스가 안 만들어졌거든요. 가령 뭐 옆에 계신 류호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정 활동할 때 여성주의자 이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했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대표인 당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원래 본인의 지지층이었던 여성주의자들에 대한 배반 행위라고요. 그 분들의 인식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젠더 문제에 대해서 이 진화하지 못하는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막 비판적이었고 사실은
반여성주의적인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여성 차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페미니즘 자체에 약간 반대하는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이 류호정 의원이라든가 같이 하려면은 뭔가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로 기계적으로 뭉친 정당이 됐다고 사람들이 인식할 거예요. 네네. 그런 것들은 구성원들이 해소를 해줘야 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양당 다 맞아요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설득이 될까 하는 굉장히 생각은 있습니다. 이건 덕담이 아니고 그냥 조언. 위원님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이 질문 먼저 드려보죠. 지금 이제 한 배를 이준석 동동대표와 타게 되셨는데 그 사이가 어떠신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가 이준석 대표께서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류 의원님의 합류에 반발한다. 또 의원님 주장이 개혁신당에서 주류 생각이 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이준석 공동대표의 이런 발언들 또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하신다면요? 뭐 제3지대 이전에는 그 뭐 반년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밥 먹는 사이였죠. 예. 그리고 딱 작년 딱 요맘때쯤에 제가 세 번째 권력이라는 정치 유니온 출범할 때 오셔서 축사를 했었는데 예. 그때 주고받았던 말이 이준석 대표가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악마화하지 말자라는 거였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지금 좀 이질적이긴 하죠. 보시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영남은 보수, 호남은 진보, 뭐 친미는 보수, 반미는 진보 이런 공식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페미는 보수고 페미는 진보고 반페미는 보수해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공식이 나라를 두 쪽 냈잖아요. 사실은 그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용을 했죠. 예. 그리고 그렇게 갈라치기로 선명해진 양당이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했을 때 지금의 현실을 보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건 모두 동의를 하실 텐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제3지대 안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뭐 이준석 대표님 말씀은 맞죠. 저는 뭐 저보고 이제 주류 되기 힘들 거라 하셨는데 저는 뭐 어디서든 주류였던 적은 없습니다. 당직도 뭐 크게 제가 요구한 것도 없고요. 갑자기 궁금한 게 그 개혁신당 내에서 이제 주류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개혁신당의 주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하자면 사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님의 주 지지층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작년부터 충분히 제3지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악마하지 않겠다, 대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준석 대표는 저보다 늦게 이제 그걸 결심하셨고 조금 더 저뿐만 아니가 뭐 이준석 대표, 뭐 금태섭 대표님, 조응천님, 뭐 의원님 등등 모두가 이 주간은 그 하은기 부대변인 말씀처럼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지향이라는 것과 대화라는 것을 섞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뭐 민주당의 정치를 지향하고 있죠. 그런데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치 지향하는 것이고 서로 지향이 다릅니다. 지향이 다른 속에서 대화를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같은 당에서 정치하는 거다라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류호정 의원님이 개혁신당에 들어가게 됐으면 기존에 있었던 선명한 그 지향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지향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길래 내가 여기서 한다는 얘기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이준석이랑도 대화할 수 있다. 저도 이준석이랑 대화가 가능해요. 이준석이랑 저도 만나서 사적으로는 잘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같이 정치하려고 하는 것은 노선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 지지층이나 유권자들한테 인식이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는데 부족해 있으니 서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납득시키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더 강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지지자분들,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지지자분들이 당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각 구성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였었던 총리셨잖아요, 이낙연 대표께서. 그러다 보니까 각 구성원들이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강론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많은 시너지를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 개혁신당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고요. 오늘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의 행보도 오늘 많이 이야기 나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부산에서 신당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 현장 소리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국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힙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또 신당 창당 선언까지요. 세 분의 총평을 먼저 좀 들어볼게요. 김용태 최고위원님. 아니 본인 관련한 재판에서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네. 왜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을 갖다 끌어쓰시는지 전 이해가 안 됐고요. 조국 전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재판의 도피처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방탄조끼. 저는 본인께서 과거에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켰고 지금 거기에 연장선에서 재판에 유죄가 나왔던 건데 정말 공직자라면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국민들께 반성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돼요.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직자 출마는 저는 비판의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류호정 의원님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조국 전 장관 출마는 대한민국에 매우 나쁜 교훈이 되겠죠. 죄를 짓고 유죄 판결 받아도 그래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줄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검찰개혁을 망친 주범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은 지금 검찰 정권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정권이 들어서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민주당이에요. 위성정당이든 예전에 열린민주당 모델이든 간에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한다면 그건 그냥 조국이라는 인물은 민주당 사람인 겁니다. 예, 하원기 부대변인. 두 분이 진짜 너무하시네요. 네. 출마의 자유가 분명히 있고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정당 설립하고 출마한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한 것 같고요. 이게 진영 정치공학으로 보면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이거 종식하려면 맨 앞에 계시면 안 돼요. 맨 뒤로 가셔야 돼요. 맨 뒤로요. 예, 맨 앞과 맨 뒤 차이가 뭐죠? 선봉에 서면 안 돼요. 선봉에 서면은 사람들이 이 비토 정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재판에서 2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받으면은 사실상 의원직 상실 아닙니까? 이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총선에서는 좀 물러나 계시는 게 본인이 원하는 그 검찰 정권 종식을 위해서 더 낫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원직 상실은 되셨을 때를 가정하고 말씀하신 거 같고. 그건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역할을 하고 싶다면 맨 앞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맨 뒤로 좀 안 보이는 데까지 맨 뒤로 가시는 게 그러니까 잘 등장을 안 해야 돼요. 쓸데없는 걸로 민주당이 이렇게 공방해가지고는 전선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진짜로 그냥 이번에 좀 참아주시고 법원에서 다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박헌근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함께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뉘앙스였는데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 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좀 거리두기 하는 게 낫나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 보일 때까지 제일 뒤로 가는 게 제일 낫다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지난번 대선에서 조국의 강을 건너니 마느니 했는데 다시 연합해버리면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도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국민적 평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법원에서 다투는 일은 법원에서 다투게 해야 되는 거지. 민주당이 사실 조국 장관이 류호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지층들의 지금 지지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국 장관 없다고 해서 지지층들이 지지 안 해주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거리를 좀 많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방탄용 정치 참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민주정치, 그러니까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이어진다면. 왜냐하면 이번 총선은 대통령 임기 초반에 중반에 이제 들어가면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선거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출마를 해주신다면 아마 이 전선이 흐트러질 거고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런 586 운동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심판 선거의 성격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마찬가지죠. 출마해서 인기를 얻으면 다 된다는 생각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류호정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